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 관련해서 실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실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 매입 매출 전표를 할 때 이 유형을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은 과세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매출의 과세, 세금계산서를 매입을 하고 발급받으면 매입의 과세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용장에 의해서 즉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은 신용장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부가세는 단일세율 10%라고 했죠. 근데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은 세율이 영세율이 적용돼요. 면세하고는 좀 다른데 영세하고 면세를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영세하고 영세는 부가세율이 0%인 거죠. 0%인 거고,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율을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면, 영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영세율 대상은 수출이나 외화 획득 거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가 면세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는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율이 0%니까 매출세액을 납부할 게 없겠죠. 근데 면세는 아예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율과 면세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거죠. 근데 면세는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과세와 면세와 영세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겠고, 영세율 사업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별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 과세 매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 증빙이 아까 법정 지출 증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근데 과세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또 신용카드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고, 현금 거래인데 현금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는, 즉 세금 계산서, 거래 증빙이 없는 무증빙 거래인 거죠. 그래서 무증빙 거래일 때 우리가 건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과세 거래일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발행돼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은 카드 과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에 의한 면세 거래는 카드 면세를 선택하시면 되고,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 매출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카드 영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가 있는데, 현금면세는 즉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는 현금 영수증에 의한 거래인 거죠.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은 현금과세, 현금 영수증에 의한 면세 매출은 현금 면세.
현금 영수증에 의한 영세 매출은 현금 영세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거래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은 매출의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매출의 영세,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매출의 면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뭐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러한 거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에 대해서 건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죠. 이제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 건별로 회계처리 하셔야 되는데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 건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건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출하면 수출, 그 다음에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는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카드 면세는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 매출, 카드 영세는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 매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의한 거래가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 나눠지는데요. 현금과세는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인 거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의한 면세 매출은 현금면세, 현금 영수증에 의한 영세 매출은 현금 영세가 되겠죠. 그리고 매입 거래의 유형을 본다면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매입의 과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수출하기 위해서 원재료 등을 매입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그럴 때는 영세.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에 의해서 면세 물품에 의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면세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불공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았으면 그 매입 세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 매입인 경우가 크게 승용차 구입 유지비, 접대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과 관련 지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개인 주택에 대해서 TV를 구매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지급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결국은 대표이사가 그 돈을 이제 나중에 회사로 되돌려줘야 되겠지만 회사로 이제 신용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경우겠죠. 이렇게 사업과 무관한 지출도 불공제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공제 대상인 거 승용차 구입 유지비, 접대비, 사업 무관 지출, 그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공제인데 공제를 회계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답이 완전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점표일 때 유형을 잘못 선택하시면 완전히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를 작성할 때는 첫 번째로 이 분계보다는 일단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일 때는 세관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게 공급가는 그냥 과세 표준일 뿐이고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세관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그냥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이니까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매입공제는 카드과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에 의한 면세거래는 카드면세,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영세거래는 카드 영세를 회계처리하시면 되고요.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입은 현과세, 현금 영수증에 의한 면세거래는 현금면세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을 하고 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어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했다면은 이제 단지 이제 매입의 과세 또는 매출의 과세 거래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경우라면 대금이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뿐이죠. 근데
결제 대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신용카드 대신에 이제 현금 영수증을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현금 과세를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시 기재했을 때도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이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도 또는 불성실 기재했을 때도 일단은 불공제 대상이겠죠. 아까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이고 대손 처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되었을 때도 대손된 매입세액도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라는 거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매출 점표의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형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매입매출 점표는 입력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과세,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면세, 그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영세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의한 회계 처리가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거래가 카드과세, 카드면세, 카드영세가 있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불공제 대상인 거죠. 승용차 구입 유지비, 접대비, 사업무관 지출, 그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내용도 불공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100이랑 1000cc 미만은 경차이거든요. 이런 경차들은 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 중에서도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즉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해 가지고 2급에서는 주로 이제 수동 결산을 하게 되죠. 자동 결산 사항이라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시산표의 상품에서 제시된 기말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개하신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개를 하셨고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또는 대손이 발생하는 것보다 대손을 예상하게 되면 기말결산 때 차변의 대손값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하셨을 거예요. 수동결산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말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대손상각 이런 부분이 1급에서는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일단은 결산사항이 뭐 서너 문제 나올 텐데 결산 분개를 하실 때 일단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동결산 사항인지 자동결산 사항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수동결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수동결산은 2급과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자로 일반점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수익의 이연 예상 정확하게 기억나실까요? 비용 수익의 이연 예상 즉 비용의 선급분, 선급비용, 수익의 선수분,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이었죠.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이었죠. 이런 선급비용과 선수수익과 관련된 비용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 수익의 예상이 미수수익이고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 미지급비용이었죠. 이런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은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도 수동결산 사항이죠. 우리가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차변의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죠. 구입했을 때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입했을 때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기말결산 때 소모품 B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비용 처리는 미사용액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셨을 때는 기말결산 때 소모품 B, 소모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정리를 하시고 금액은 자산 처리한 경우니까 사용액을 분개하신다는 거 이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현금 과부적에 관한 회계 처리. 현금 과부적이 대변에 있다면 차변을 보내고 대변에는 자비익 회계 처리하죠. 그 다음에 기말결산 때 현금 과부적이 차변에 잔액이 발생해 있다면 기말결산 때 현금 과부적을 대변에 보내고 차변에는 잡손실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이런 현금 과부적에 관련된 사항도 수동결산 사항이고요. 법인세 선납분. 법인세 선납분이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었을 거예요. 선납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선납분, 즉 선납 세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동결산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를 선계 처리하는 거. 매출세액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했을 거고, 매입세액은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이 발생했을 텐데요. 이 결산 때는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선계 처리하고, 대변에 차익이 발생했다면 미지급 세금으로서 납부세액이 발생할 거고요. 차변에 차익이 생겼다면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도 수동결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추가로 설정되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보충법이잖아요. 대손 예상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비교해서 보통 예상이익이 부족해서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설정해주는 이런 부분은 자동결산이죠. 그러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 내용은 자동결산인데, 만약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2만 원인데 잔액이 3만 원 있다고 한다면 2만 원을 환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개하셔야 되는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에 관한 문제는 수동결산이에요. 추가 설정액은 자동결산인데 환입에 관련된 부분은 수동결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게 되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동결산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때 환율을 조정하게 되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외화의 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산 때 내가 회수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부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외화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결산 때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기말 결산 때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제 수동 결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 수동 결산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 즉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얘네들 수동 결산이고요.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 얘네도 수동 결산.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을 선계 처리해서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실 때도 수동 결산. 그 다음에 법인세 선납분, 즉 선납세금에 대해서도 수동 결산하셔야 되고요. 부가세가 선계 처리되는 부분, 이 부분도 수동 결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추가 설정액은 자동 결산인데 잔액이 많아서 환입시킬 때는 수동 결산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해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수동 결산을 하셔야 되고요. 결산 때 환율 조정과 관련해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수동 결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환가를 했을 때는, 외화와 관련해서 환가를 했을 때는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결산 때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죠. 물론 결산할 때 이제 대금이 회수되거나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실제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면, 즉 환가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분개를 하는데 환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산 이익이 발생해서 이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산 이익도 수동 결산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사항은 일단은 기말 재고자산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수정 항목이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의 수정 항목인데 기말원재료나 기말제공품이나 기말제품이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정이 안 되죠. 어디서 수정하셔야 되겠습니까? 재무 상태표에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이 기말재고자산의 수정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수정된 수정금액이 자동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원재료나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이거 이제 자동결산 사항이라는 거 그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공개하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간접법으로 공개되는데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법으로 공개되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런 식으로 직접법으로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동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계산이 되면 이미 퇴직급여로 설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입력해주면 추가로 입력해주고 나중에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분기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결산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자동결산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손충당 설정을 자동결산 사항으로 계산하려고 들어가 보면 매출채권 말고 기타 채권,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손 설정 금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을 설정해야 된다면 그 금액을 메모하시거나 하셔가지고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대손 추가 설정액을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인 반면에 기타 채권, 즉 미수금 또는 대여금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가 되고 이 기타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 이거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 법인세와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추산액은 자동결산이에요. 근데 이미 입력된 선납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추산액에서 이 중간의 나백, 선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시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선납세금 제외하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산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즉 결산 사항을 입력을 할 때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결산 사항으로, 결산 분계 입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산 자료를 입력할 때 반드시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결산은 비용 수익의 이연 예상,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법인세 선납분, 부가세, 대손충당 환입, 단기 매매증권 평가나 결산 환율 조정 이런 것들은 수동결산이고 기말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퇴직급여, 대손상각,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은 자동결산이라는 것을 정리를 꼭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과세로 선택하시면 되죠. 영세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영세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서가 발행되면 면세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매입의 과세로 회계처리되는 것들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매입세 불공제인 경우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사업무관 지출 이런 것들은 불공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도 불공제 대상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 수입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일 뿐이고 부가세만 회계 처리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증빙 중에서 방금은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의한 것만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래 증빙이 법정 지출 증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말고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거래는 카드과세, 카드면세, 카드영세 이렇게 구분지을 수가 있고 현금 영수증에 의한 거래는 현금과세, 현금면세, 현금영세 즉 현금 영수증 과세거래, 현금 영수증 면세거래, 그다음 현금 영수증 영세거래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은 수동결산 사항과 자동결산 사항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수동결산은 12월 30일자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시고 자동결산 사항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동결산 사항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결산 사항이 자동으로 12월 30일자 일반전표 입력에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자동으로 분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시험만 보시더라도 전산회계 2급 요점정리,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전산회계 2급 요점정리, 또 전산회계 1급에 있는 1급 요점정리 이것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점정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